이때가 박정희의 가장 불우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매일 술 먹고 하던 부하들,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648기. 648기생들이 배치돼가지고 박정희 민간인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648기생이 나중에 5.16 혁명을 일으킬 때 주체 세력이 되죠. 그 648기생의 리더가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김종필이라는 우리 현대사에 아주 유명한 콤비가 생긴 거죠. 콤비. 협력. 이 역사에서 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콤비가 생긴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김종필이라는 콤비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에서 나중에 이 소설 쓰면 아주 재밌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뭐 유명한 콤비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삼총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신라의 삼국 통일 때는 세 사람이죠. 김유신, 김춘추, 무무. 김유신의 여자 동생이 문이라는 여자 동생이 김춘추의 부인이 되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이 김유신의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무무 이렇게 혈련으로 엉키고 김종필의 부인이 그 총맞아 죽은 박상희 씨의 딸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났어요. 남침. 박 대통령 잘 아는 사람은 6.25가 나서니까 박정희는 북으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나 박정희는 한강을 넘어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제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끊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복직을 시켰어요. 다시 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련 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장도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5.16 혁명 났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 때 나중에 박정희에 의해서 거세가 되어버리고 아주. 그래서 김일성의 남침이 박정희를 붙였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그냥 민간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원래 반골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뭐 의시된다든지 부자들을 싫어하는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면서 인생을 아주 그렇게 끝냈는데 끝냈을 것 같은데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바람에 박정희가 다시 군인이 되고 그 10년 뒤에는 11년 뒤에는 이번에는 한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와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 그 다음 박정희는 혁명가죠. 교사, 군인, 혁명가. 혁명가는 기존 질서를 부수는 사람입니다. 혁명가. 그럼 박정희가 부순 기존 질서는 뭐냐? 박정희는 근대화,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민족 중흥. 박정희가 제시한 여러 가지 구호가 많습니다. 그 구호는 아주 다 의미가 있는 구호입니다. 조국 근대화다. 그 다음에 민족 중흥이다. 수출 입국이다. 이런 거죠. 자유 국방이다.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뭐 이런 등등.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죠. 이게 한 시대를 이끈 구호입니다. 박정희가 만든 구호는 다 요새 무슨 중도신용이나 이런 것처럼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구호는 다 역사 속에서 실천이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말은 실천이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의 말은 되게 힘이 있는 말입니다. 조국 근대화, 근대화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대화 혁명. 근대화 혁명이라고 하면은 이거 약간 학문적인 분야니까 좀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느냐? 조선조 500년의 실패죠. 실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가 이민족 밑으로 들어간 것은 딱 한 밖에 없습니다. 조선조가 망하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고려가 망하면서는 그냥 성만 바뀌었어요. 왕씨가 이씨로 바뀌었죠. 그리고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쓸 때는 김씨 정권이 왕씨 정권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나 조선조가 망하니까
일본 밑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취업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조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실패한 국가라고 저는 봅니다. 조선조의 그 부정적인 영향, 그것을 깨고 우리가 서구적인 것, 합리적인 것, 민주적인 것, 자유, 평등, 이런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부국 강등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대화의 핵심이죠. 근대화하면 관로 치고 두 개가 들어가죠. 하나는 산업화, 민주화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 근대화를 하는데 출발점은 아마 1800, 우리가 76년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개항을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인 근대화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력 근대화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시절에 그러나 근대화의 역사의 발전은 계속되었어요. 비록 일제 식민지 하지만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어요. 우선 일본 기술도 배웠습니다. 박정희가 그 예죠. 바로 군인이 돼가지고 군인 전투 기술을 배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6.25 때 남한을 지켜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 시절에 장교들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 기술을 배웠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써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뒤늦게 뭐 친일파다 하고 백선엽 장군까지 친일파, 박정희도 친일파라고 모는 세력이 요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조선조적인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부국 강병이다. 경제를 통해서 한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복잡한 걸 다 하기보다는 뭔가 하나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된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CEO로서 제일 능력 있는 부분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의 원칙입니다.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죠. 인간은 선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까나 무슨 음식을 먹을까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과 조직과 국가의 선택, 국가의 운영이 좌우됩니다. 선택 능력, 그리고 뭘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개발을 하면은 우선 돈을 벌어서 강병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경제에 성공하면은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경비가 많이 든다. 자, 의료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까? 노사관계도 잘 돼야 된다. 노동조합이 잘 되려면은 우선 돈을 벌어놔야 된다. 그래야 나눌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나눌 게. 통일도 경제개발이 문제다. 선건설, 후민주, 통일. 이게 박 대통령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선택이 성공했어요. 경제를 우선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경제를 우선하지 않고 다른 걸 우선하면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먼저 경제를 발전시켜놓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이러면 성공을 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떤 선택을 했냐? 군대를 먼저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킨다. 순수가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1960년대 북한은 군사력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196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1967년, 68년, 69년 이 무렵 되면은 북한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재래식 군사력. 그러니까 손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역기를 들고 권투시합을 해가지고, 권투를 해가지고 좀 힘이 세지면 누가 싸움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듯이. 그래서 대남 모험 전략을 쓰는 거죠. 1.21 사태라든지 뭐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등등을 67년, 68년, 69년 집중적으로 일으킵니다. 이걸 누구는 제2의 6.25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부터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경제를 좀 잘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북한은 군사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경제가 망가져. 권투 선수를 길러내려면 무슨 체력을 제대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될 텐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빼빼 마른 친구를 보고 강훈련을 시키다가 보니까 막 성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북한이고 박정희의 전략은 선경제 건설, 체력을 먼저 기른다, 국력을 먼저 기른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저절로 온다. 왜냐? 중산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선택이 성공을 했습니다. 박정희의 혁명가로서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느냐? 최소한의 희생을 가지고 혁명을 성공시켰어요. 혁명은 그 자체가 유혈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은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이 아니에요. 피를 흘려도 보통 흘립니까?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그 뒤에 여러 국제사회 전체가 공산화된 건 아니지만 한때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는데 거기서 이뤄진 숙청 등등을 해서 죽은 사람이 약 1억이랍니다. 1억. 북한에서도 7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700만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굶겨서, 사실 난 굶겼다고 봅니다. 김정일이가 굶겨가지고 300만 또 죽었어요. 강제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약 100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700만. 그럼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죽인 사람. 박정희가 근대화 혁명을 하면서 정적을 제거해가지고 암살을 하고 사형시킨 사람이 몇 명이냐?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폴레옹도 암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자신 있는 사람은 암살을 안 하죠. 저는 그 사람은 교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컨대 5.16 일어나고 나서 밀수꾼들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사형시켰어요. 또 깡패도 몇 사람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좌익들을 몇 사람 사형시켰어요. 그런 것까지 막 다 정치적 암살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시절에 죽은 정치적 암살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될 겁니다. 50명.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화 혁명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 혁명은 최소한의 인명 손실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박정희를 비판한 사람이 박정희는 독재자 아니냐? 인권 탄압, 언론 자유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기자 생활을 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박정희 시절에 기자 생활을 하고 박정희 시절에 기사 써가지고 한번 언론사에서 잘린 적도 있다. 조사받은 적도 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박정희 시절에 언론 자유가 제약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 자유가 말살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된 표현이다. 과장이다. 가장 언론 자유가 제약이 있었던 유신 시절에도 대통령 군인을 비판할 자유는 없었지만 그 밑에 있는 나머지는 다 비판할 자유가 있었어요. 제한돼 있었습니다. 100% 보장되지는 않았죠. 한국은 건국한 이후 지금까지 언론 자유가 말살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적 없습니다. 있어야 할 선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오늘 2011년 3월 29일입니까? 29일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개의 자유를 계속 이어갔어요.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요 세 개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3대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자유. 물론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선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의 자유